최근에 만약에 저렇게 계속 환율이 1,400원대 위로 올라가고 만약 그렇다면 그 결과이긴 하지만 결국은 역으로 다시 그것이 다른 그 거시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분명히 이 부분은 영향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전보다 점점 쉽지 않은 게임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교수님도 한국은행 부총재 계시면서 2008년도 뭐 서프라임도 겪으셨고 지난번에 쭉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경력을 한번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좀 환율 정책을 참고하는데 교수님의 이런 이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인투이션을 좀 직관을 얻을 수 있지 않아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제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 환율 관련된 경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이쪽은 저도 담당이 아니었어요. 네. 처음에는 뭐 통화정책 쪽 실무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쪽 네. 이쪽 또는 통화지표 이런 부분을 많이 담당했는데 제가 2011년에 IMF 이사실에 파견 갔다 온 다음에 2년 네. 근무하고 이제 돌아오면서 한국은행 국제국 쪽에서 네. 팀장을 3년을 하고 예. 그 나중에 이제 또 국제국장을 2년을 했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이 다 이제 외환시장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네요. 자본이동 분석팀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환의 수급 쪽을 제가 통계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리포팅했고 예. 그 다음에 2014년에는 특히 요즘에 엔화가 많이 이제 높이 올라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2014년, 13년 말에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가 등장이 됐고 그렇죠. 14년 하반기부터 엔화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외환시장 팀장을 했습니다. 네. 시장 개입도 제가 좀 많이 한 편이고요. 지나간 얘기지만 네. 그때 달러 제가 많이 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뭐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국제 총괄팀하고 이제 국제국장 할 때도 그 트럼프 정부 때 네. 그때 외환시장에 대한 사실 미국식 압박이 많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북한이 그때 김정은 들어오면서 한때 막 화해 분위기 갔다가 다시 또 빠지는 이러한 굉장히 국내 이슈로 지정학적 이슈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 그래서 좀 나름대로 환율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했던 네. 경험을 했던 이런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1,400원도 타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최근에 환율 변동성 어떻게 보십니까? 되게 높다고 봐야 돼요. 예. 하루에 10원 이상 움직이면 일단 꽤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죠. 뭐 그 이상 변한다면 상당히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건데 아직은 뭐 위기감을 가질 정도로 급변동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이미 1,400원 터치 장중에 터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 터치하고 네. 다시 내려와서 1,370원 뭐 고선에서 왔다 갔다 오르고 내리고 좀 있는 네,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이게 환율 수준 자체도 많은 뭐 영향을 주지만 네. 빨리 움직이는 것 사실 그 자체가 더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어떤 환율 수준을 가지고 사업 계획 같은 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디 입찰을 한다 그래도 네. 해외 수주를 한다 그래도 환율을 네. 얼마로 딱 고정 어떤 예상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의 자금 계획이 다 마련이 되는데 환율이 급변동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레벨도 레벨, 수준도 절대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변동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환율 흐름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 최근이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환율이 이거 잘못하면 크게 오르겠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370원대로 오히려 하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를 놓고 보면 또 그 당시에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또 보였었습니다. 이게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은 뭐 지경학적 이런 말들을 자주 만들어내셔가지고 지정학적이면서 경제적인 어떤 효과 이게 환율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들이. 물론입니다. 예. 환율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특히 원화, 우리나라 돈 원화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 뭐 일반 소매 시장 말고 이제 은행 간 시장이라고 한마디로 은행
돈과 돈 사이에 도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은행간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네. 거기에서 그런 시장에서 한국 원화는 네. 일종의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예. 그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리스크가 국제금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면 예. 원화는 약세로 갑니다. 네. 아직 저희가 많이 옛날보다 개선이 됐는데 예. 아직도 일반 국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보다는 이제 국외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바깥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우리 이슈가 아니더라도 네. 국제금시장에 이슈가 생겨서 일단 그러면 이제 리스크 오프라 그러잖아요. 네. 다들 안전한 자산으로 돈을 집중하고 위험 자산을 일단 빼서 현금화 시켜서 이제 대기하게 되는데 네. 그때 원화를 인출하게 되는 이러한 그 통화로 아직은 인식이 되고 있는 거 그렇게 트레이드가 됩니다. 포트폴리오상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중동 지금 조금 내려갔습니다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폭격 뭐 이런 거 있을 때 네. 한참 긴장감이 높아져서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우려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1,400을 사실 터치를 한 요 겁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저기 2024년 4월이라고 제 좌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아주 급등한 예. 조지점이 아마 예. 이란하고 이스라엘 바로 간에 그 주고받은 지점입니다. 고지점인 것 같네요. 네. 그 환율이 이렇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평균선을 끊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네.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1,300원에서 1,350원대의 한튼 평균선을 끌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요 타임 이 시간 범위 예. 내에서는 그 정도로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제가 이제 시장에 직접적으로 실무자로 관여했을 때는 2010년대였고 네. 그다음에 20년대 넘었는데 네. 2010년대에 비해서 최근에 환율의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때는 1,200원 선 네. 정도 될걸요? 그렇죠. 그쵸. 1,100원 후반대에서 1,100원 후반대. 1,200원대 초반 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게 2020년 코로나 위기 넘으면서 그때 네. 급등을 했다가요. 예. 그때 1,400을 잠깐 넘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네. 넘었다가 그 이후로 떨어지지 않고 한 1,300, 1,200원대 뭐 중순 이렇게 되다가 네. 1,250원 가다가 지금 1,300원대로 올라섰는데 이 모양, 이 현재 레벨이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사실 존재합니다. 네. 그런 수준도 그렇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이고요. 네. 그 근저에 왜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안 떨어지냐를 보면 네. 이유가 몇 가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화면에 저희들이 1990년대, 98년 외환위기 당시부터 해서 예. 환율 변화 추이 그래프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예. 요거를 보고 한번 말씀을 주시면 네. 최근까지의 환율 변동폭이 어떤 방향으로 커지는지. 근데 여기 보면은 피크가 3번 나타나거든요. 예. 98년 외환위기 때 한 번 나타나고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 한 번 나타나고 말씀 주신 대로 2020년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2023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한 번 또 나타나고 3번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라는 게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되는 게 요 도표상으로는 사실상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보시다시피 지금 예. 1998년 저기 거의 2000 그때까지 거의 갔었거든요. 네. 그 외환위기 당연히 우리나라의 외환상의 위기니까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그렇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다음 2008년 그 9월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네. 피크는 그 이듬해 2009년 3월인가일 겁니다. 네, 네. 거의 1,600까지 갔을 텐데 네, 네. 그때도 올라갔죠. 이때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어려웠으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험 자산으로서의 특성이 나타났고 네.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네. 꼭지점 아래점 이렇게 예, 예. 그 위아래를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게 보이셨습니까? 네. 저러한 어떤 상당히 큰 변동성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골이 깊고 네. 봉이 높고 예. 이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최근보다 그때가 상당히 좀 많이 그 이렇게 변동성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는 1,100원에서 1,200원 밑으로 네. 이렇게 쭉 움직였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2008년 이후에 상당히 높은 그 피크를 치고 나서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밑에로 쳐져 있는
1,100원대, 1,200원대 네, 그 네. 수준에 있다가 최근에 올라갔는데 네. 이때 기재를 보면 뭐가 있냐면 경상수식자입니다. 네. 2010년 정도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식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거의 뭐 연간 1,000억 가까이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네. 한 500억, 600. 한때는 지금 재작년까지는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많이 줄어서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생적으로, 그러니까 금융적인 요인 말고 네. 실물경제 자체에서 네. 만들어지는 뭐 저축이라든가 경상수지 적자 흑자의 흐름이 이 환율에서 기본적인 그 레벨을 수준을 만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GDP 대비 뭐 5%, 6%까지 가던 것들이 흑자가 네. 이제는 한 2%대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네.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이 레벨 자체, 절대적인 크기 자체, 높이 자체를 좀 만드는 것으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약간 그 안에서 방향성, 네. 오르고 내리고는 어떤 통화 정책의 차별성, 네. 뭐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통화 정책 차별성은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차별성보다는 네. 유럽과 미국,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페드, 예.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와 예. ECB의 그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그러니까 결국 두 나라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두 펀더멘털을 반영해서 이 금리 정책을 펼쳐가는 네. 그 양상에 상당히 지배를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소위 말하는 밑달러의 예. 글로벌 그 가치를 DXY라고 하는 어떤 인덱스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 DXY와 우리 그 원화를 비교해 보면 네. 긴 기간에서는 이제 이탈이 나옵니다만 한 1년이나 적어도 2년 미만의 시기에서는 네. 이 DXY를 중심으로 원화가 이렇게 오르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 그림에 나오는 잠깐 걸, 이게 한 예. 1년 정도 기간이죠. 거의 뭐 동행하는 것처럼 예, 보이네요. 흐름 보면 예. 이게 이제 이렇게 그 벌어졌다가 붙었다가 네, 떨어졌다 네. 하지만 네. 여기 보면 이제 하얀색이 달러 인덱스 아니겠습니까? 예. DXY. 그 선에 움직이는 선을 굉장히 추종하고 있어요. 그러네. 거기 밑으로 쳐졌다가 예. 최근에는 다시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네. 이런 네. 모양을 보이고 있고 오르내리는 그 변동성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원화 흐름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제가 외환시장 팀장을 2014년에 하면서 이게 정말 의아했어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통화는 원화와 달러 간의 문제인데 왜 유로 달러를 따라갈까? 이게 왜냐하면 DXY는 대부분 유로화의 비중이 60% 이상 되기 때문에 네. 유로화와 밑달러 간의 그 상대 가치를 그렇죠. 반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그 리서치도 많이 해봤는데 네. 결국은 경험적으로 보면 DXY를 이렇게 따라가는. 방향성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한국이 그만큼 글로벌화된 나라라는 거예요. 예. 거의 저희가 수입하는 수출 수입의 그 분포도 보면 네. 전 세계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채권이라든가 주식 투자의 자금도 보면 미국 자금뿐만 아니라 유럽 자금, 뭐 일본 자금 등등해서 전 세계 큰 포트폴리오들이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 자금들이 전 세계 자기네 그 자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하나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 구성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흐름 속에서 저희 원화 자산이 하나의 자산으로 편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은 같이 가는 거죠. 네네네. 큰 틀은 같이 가되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중동 문제랄까 이런 리스크가 벌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동성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네. 이런 양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런 변동풍이 10년마다 주기가 지금 되풀이 되는 듯하게 보이거든요. 네. 98년, 2008년, 2018년 마침 팬데믹이 일어나서 2020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하게 이렇게 10년마다 변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총재님 보시면. 글쎄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술적인 그 텀이 네. 그
기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예.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예. 그런 사이클이 한 10년 주기로 됐을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연구도 있겠지만 정확히는 예. 못하겠는데 밑달러의 변동성이 커질 때, 특히 밑달러가 강한 강세를 보일 때, 네. 특히 신흥국 중심으로, 왜냐하면 밑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는 여타 통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약세로 감에 따른 그러니까 약세 자체가 문제가 된 데보다는 그 기저에 있는 펀더멘털이 그렇죠. 경제 기초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세로 가는 얘기는 금리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좀 죄는 거가 되면 네.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약한 고리부터 먼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신흥국들 이제 뭐 이런 나라부터 이제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하고 예. 부채 문제가 불거지고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위기가 나오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어떤 문제를 야기한다기보다는 환율 이면에서 흘러가는 그 경제, 실물 경제 흐름이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이 이제 금융까지 포함이 된 그 네. 흐름이 사실은 이러한 가격들을 만들어낸다고, 환율도 중요한 가격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중국 경제를 보면 예. 지금 위안화도 1달러에 7.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엔화도 155엔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일본의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의 위안화의 환율 변동성이 저렇게 우리나라가 뭐 외환위기 때만큼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6위안 중반대에 있다가 7위안 중반대 1위안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하나의 전략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 제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지금 소위 말하는 디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미국이 굉장히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의 전방위적인 어려움을 사실 만들고 있거든요. 무역 네. 문제에서 그렇고 예. 또 IT 첨단 기술 문제에서 그렇고 뭐 그것이 유효하다 아니다라는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만 네. 분명히 압박이 되는 거는 맞고요.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오히려 그거 더 중요한 거는 중국 경제가 사실 여기 보면 네. 2008년 9년부터 2020년 16년 17년까지는 네. 중국 경제가 굉장히 그 호황을 누릴 때입니다. 네. 굉장히 그렇죠. 빠른 성장, 예. 뭐 6%, 7%까지 성장했던 시대인데 네. 요즘에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 과잉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예. 차입에 의존해서 네네.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이나 또 그 부분을 그 공적 부분에서 이렇게 서포팅 해가면서 그렇죠. 성장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나친 투자를 하면서 성장은 많이 이끌어 왔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 지금 네. 부채 문제,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부동산 재벌들이 막 무너지고 네네. 그것에 이제 여러 채를 아파트를 갖고 있던 소비자들이 충격을 받고 그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네. 그게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다시 최근에는 뭐 좀 수출도 살아나고 산업 성장 살아나서 하고 있지만 지금 대부분 평을 보면 그 단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고 좀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그 부채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경제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누가 못할 사람이 없죠. 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중국이 약한 면은 미국이 압박하는 그런 때 더불어서 네. 그보다 중국 경제가 한 10년 이상 무리해 왔던 것들을 이제 와서 이제 되갚아야 되는 네. 시대에 도달했고요. 예. 그러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뭐 필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 최근 외국인 투자들이 엄청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 또 2013년 아베노믹스 말씀을 주셨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일본이 엔화를 네. 갖다가.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미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거를 엔화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또 통화 공급량이 엔화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셈이 돼버리니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150엔까지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155엔이 마지노선인지 아니면 155엔을 뚫고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일본 경제가 좋아진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일본의 엔화 대 미 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역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엔화는 사실 되게 어려운 통화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해요.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한 2, 30년간의 큰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경제 현상을 벌렸고 또 어느 나라보다 먼저 제로금리 그렇죠. 영수수 금대를 만들었고 예. 양적 완화라는 이름을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환율도 아베노믹스 이전에 거의 80엔대, 88엔인가 그랬을걸요. 네. 80엔대에 있던 것이 지금 155엔까지 가는 그렇죠. 두 배나 올라가는 예. 엄청난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 나라라서 이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참 왈가왈부가 많고요. 근데 아직 뚜렷하게 하나가 뭐 그 주된 이론이라고 아직 할 수는 어려운데 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더 전문가이지만 거시경제학적인 틀에서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155엔을 올라가냐 말 거냐는 어떤 사실 그 수준 자체를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변동성은 항상 있는 거고 지금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올라간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지금 뉴스에도 잠깐씩 나오지만 개입의 의지를 지금 일본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예. 저번 실기에 판 적도 있고. 네. 저도 그때 한국은행에 있을 때 봤는데 그 개입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와, 이 정도로 쏟아볼 수 있는가? 뭐 제 추정입니다만 네. 제가 정확한 통계라는 가지고 예. 시장에서 나온 정보를 이렇게 해보면 야, 일단 대단하다라고 하는 물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거든요. 네. 그래도 사실은 잠시는 잡을 수는 있지만 네. 크게는 중장기적으로는 못 잡습니다. 그렇겠죠. 예, 이거는 왜냐하면 펀더멘탈을 만들어내는 가격이거든요. 네. 가격을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려면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외생적인 그 인풋을 그렇죠. 넣어야 되는데 네. 그게 다 돈인데 네. 일본이 아무리 외환보유액이 많다 그래도 그건 무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네. 일시적인 다만 이제 일시적인 심리의 그 오르고 내림을 네. 이제 잠재워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펀더멘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155엔 위로 올라가는 게 펀더멘탈이 그 정도로 만들어내는 가격이 아니라면 심리적으로 그냥 치닫는 거라면 그때는 개입을 해서 심리를 진정시켜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소위 말하는 스무팅 오퍼레이션, 네. 안정화 정책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네. 레벨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155에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현재 수준이 그렇게까지 일본의 약세를 반영한다? 이렇게는 잘 안 보입니다. 네.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걸로 전문가분들 사이에 이제 의견이 좀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한번 거슬러서 또 다른 주요 통화국이죠. 아까 말씀하신 EU,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최근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금리를 떨어뜨리겠다. 2번 정도 떨어뜨리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론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외신도 월스트리트저널도 그렇고요. 잘못하면 지금 잘못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EU하고 미국 달러하고 1대1로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앞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중국의 환율, 일본 엔화와의 환율 이게 모두가 지금보다 레벨업 돼 버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우리 이 부총재께서 정 부총재께서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미국 저는 저번에도 나와서 그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굉장히 경제가 강하거든요. 네. 지금 뭐 소비 지출이나 일부 지표는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있지만 네. 전반적인 흐름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고 있어서 예.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계속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뭐 3번 정도 FOMC에서 예상을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고 일부에는 이제 성급하게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뭐 발언으로 나오고 이제 시장에도 반영이 지금 막 꽤 되고 있어요. 네. 점점점 그게 좀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유럽 ECB는 6월에 금리를 내리는 게 거의 저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네. 지금 유럽의 뭐 성장 상황, 네. 특히 독일의 상황,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좀 굉장히 디스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예. 진행되는 거 보면 네. 굳이 지금 그렇게 높이 금리를 안 낮출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 상황이 지금 차별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뭐 한
5월, 6월 넘어가서 네. 이게 보니까 미국은 강하게 계속 금리를 하이어 포롱으로 가져가는데 네. 유로는 떨어진다. 네. 생각보다 안 좋다. 그러면 여기서 당장 DXY가 칠 거고 네. 원달러 반영될 거고 엔화도 반영될 거고 그러니까요. 뭐 모든 통화가 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우리의 수출 수입의 어떤 경상수지 측면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또 하나는 우리나라 물가와 금리와 관계되는 측면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이 향후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정책에 비춰서 계속 가야 된다면 당분간 오를 가능성보다 내릴 가능성보다도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또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평소에는 환율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통화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환율은 물론 정보 변수로서 제가 항상 교과서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하나의 정책을 판단하는 어떤 기초 경제 영향을 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만약에 저렇게 계속 환율이 1,400원대 위로 올라가고 만약 그렇다면 이게 그 결과이긴 하지만 결국은 역으로 다시 그것이 다른 그 거시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BS 효과들, 각 금융기관들의 밸런스의 어떤 그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나오는 그런 이슈, 금융시장 이슈도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그 우리나라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지금 뭐 식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또 영향을 받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만약에 더 야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크기를 한번 계량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적어도 뭐 긍정적이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음. 지금 뭐 하반기 최근 들어서 또 물가 상승 요인들이 막 지금 막 기업들이 올리려고 그러는데 뭐 네. 이렇게 막고 있다라든가 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도 분명히 이 부분은 영향 고려를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지금 뭐 더 내린다 안 내린다 뭐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닌데 네. 전보다 점점 쉽지 않은 게임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럼 방금 주신 말씀에 지금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수출하는 기업은 환율이 올라서 내심으로는 괜찮지만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없다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달러화에 비해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내수 시장은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도 환율이 오르면 금리가 올라야 된다는 게 하나의 선순환의 과정에 있다면 지금 그거를 반대로 가져가야 되는 딜레마에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한국은행은 환율을 이렇게 뭐 관리도 하고 관리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환율도 들여다보시고 주요 정책 변수로 보시지만 금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정책 변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리와 환율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금리를 택합니까? 환율을 택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상황에 따라 틀리죠. 그거는 뭐 딱 두 개가 하나가 주격 하나가 덜 주격 이런 건 아니고요. 네. 환율이 어떤 면에 더 중요할 때가 있죠. 네. 뭐 외환위기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때 환율 치솟고 그거는 환율 자체 레벨에서 문제지만 그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의미하는 위안의 위기 현상이 있으니까 그걸 네. 막아야지만 환율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 환율을 보고서 어떤 식으로든 일단 금리를 내리거나 뭐 금리를 올리거나 그때 정책 수단이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에 일단 따라야 되지만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최근에 환율 변화를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환율이 뭐 1,400원대를 쳤다 하더라도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외환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현상으로는 아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경상수지가 과거보다 줄었다고 그러지만 이미 한국은행에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뭐 점점점 그 전망이 세지던데 네. 500억 불 이상 지금 연간으로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 큰 규모입니다. 작은 그렇죠. 규모가 될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 쌓여있는 외환의 축적도 어마어마해서 네. 이거 가지고서 이제 외환 위기가 난다라는 얘기는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너무 지나친 그렇죠. 그 트라우마를 아직도 못 버리는 네. 트라우마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레벨이 올라가는 기본적인 이유가 미달러의 강세에 따라서 올라가는 그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요인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뭐 우리가 뭐가 그때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기업이 허술하게 있어서 그럼요. 너무 레버리지가 커서 예. 그다음에 일본 엔화 차입이 커서 그 부분이 막히면서 이제 외환을 못 갚는 경상수지 때 적자였으니까요. 네. 이런 상황이라면 소위 말해 이게 펀더멘털이 취약하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상당부 유지하고 그럼요. 있죠. 네. 내부의 외환 보유액도 예.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것만 4천억 불 이상인데다가 민간이 갖고 있는 외환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개인들도 많이 갖고 있다.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 여전히 뭐 신용 등급은 AA 이상급으로 되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하며 뭐 외국인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전혀 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막 가령 한국 부동산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정도이지. 네.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은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되고 당국에서는 이 변동성을 좀 줄여야 되는 겁니다. 네. 시장을 안정시키고 예. 그러면서 이 거시적인 흐름을 우리가 뭐랄까 돌릴 수는 없거든요. 예. 큰 거대한 흐름 자체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흐름을 제대로 타고 나가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변동성 줄이는 방법을 제가 말씀한 동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미국 재무성 채권의 보유액을 좀 늘려나가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외환 보유고가 지금 4,200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가 되면 적어도 7천억에서 한 8천억까지 한 조금 더 끌어올려서 뭐 갈 수 있다면 1조 달러까지도 좀 뭐 제 욕심입니다만 올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일본 엔화가 어떤 그 동남아 지역에서의 안전자산으로 취급되는 만큼의 한국 원화도 약간은 좀 위험 자산으로서의 포트폴리오 성격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의 변동성을 좀 많이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외환 보유고의 적정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그 근무하는 내내 고심했던 네. 사안이고요. 누구보다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고 저는 자신을 네, 하는데 저는 교수님과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지금 4천억 불이 뭐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한국은행 항상 표현하는 표현이 약간 유보적인 표현이지만 네. 부족하지 않다는 표현을 항상 해왔거든요. 네.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일부 학자들은 BIS에서 만든 어떤 비율을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네. 그 BIS 비율에서 만든 그 우리나라 적정 규모를 뭐 한 예. 5천억 불 이상 얘기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없어요. 네. 그때 아주 어떤 제가 그래서 쭉 탐문해 보니까 어느 회의에서 그냥 어떤 자료 하나가 누가 툭 던져놓은 자료를 하나 그때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인용을 했거나 그랬던 모양입니다. 네. 그 얘기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눈덩이 있는 것처럼 예. 그게 실체를 발견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BIS 비율에 의한 기준에 의한 모다라고만 있지 그거를 실제로 BIS가 현재 BIS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잘못된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이미 IMF는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뭐 그 레인지 안에 적어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어느 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면 네. 외환 보유액이 필요 없어집니다. 네. 개독이고 취약한 나라들이 경상수지가 항상 부족하고 이런 나라들이 그런 것들이 펀더멘털에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외환의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놔야지 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근데 이미 한국은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일정 이상 가령 5천억, 6천억 다다익선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면 한국은행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네. 거의 무수익 자산 가깝게 운영해요. 야. 왜냐하면 대부분 밑달러 자산을 그렇죠.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고 예. 67%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다 밑달러 그 아까 재무성 채권 네. 뭐 또 긴 거를 못 가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유하고 그렇겠죠. 있고 네. 일부 유로 자산 갖고 자산 있고 갖고 있고. 뭐 수익 자산은 주식 같은 것도 투자합니다만 아주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의 그 IIP라 그러는 네. 그 국제 대차 대표를 보면 예. 우리나라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해서 주식을 투자 많이 하십니까? 네. 그럼 배당받고 주가가 올라가서 그 원본보다 그
추가적인 자본이득, 네. 이자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음. 근데 우리는 투자한 원본에서 거의 뭐 비슷해요. 네. 그 손해를 계속 보는 거예요. 예. 이 코스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네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외환보역을 많이 갖고 있다. 그것으로 마음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98년도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너무 예, 커서 그 그런 것 트라우마 좀 같아요.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